이건 불가능해. 조작이야. 일본 환경성 과장이 서울 한복판에서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2012년 일본에서 멸종 선언된 그 동물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동차와 빌딩으로 가득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말이에요.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CNN은 긴급 특집을, BBC는 충격 다큐를 방영했어요. 심지어 일본 정부까지 나서서 즉시 조사하라고 명령했죠. 조작을 폭로하러 온 타나카 히로시. 그는 40년간 수달 복원에 실패한 일본의 자존심을 걸고 한국의 거짓말을 밝혀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3일 후 그가 도쿄에 보낸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에서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도대체 서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세계적인 환경 전문가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놀라운 72시간의 기록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나카 히로시입니다. 일본 환경성에서 야생동물 보전을 담당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3일간의 기록입니다. 서울 청계천.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대한민국 수도의 정중앙이에요. 양쪽으로 빼곡한 빌딩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번화가 한복판이죠. 아래로는 깔끔하게 정비된 인공 하천이 흐르고 있고요. 솔직히 처음엔 관광지나 구경하라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수달입니다. 야생 수달이 도심 한복판에서 유유히 헤엄치고 있어요.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혹시 환상인가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길이 70cm 정도의 성체 수달이 물살을 가르며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물고기를 사냥하는 모습까지 완벽했어요. 2012년 우리 일본에서는 수달이 공식적으로 멸종 선언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개체가 발견된 지 30년이 지나서야 내린 무거운 결정이었죠. 그날 저는 환경성 회의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연구했던 동물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는 멸종된 그 수달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말이에요. 이건 조작이에요. 저는 옆에 있던 한국 연구진에게 소리쳤어요. 동물원에서 몰래 풀어놓은 거 아닙니까? 관광객들 보라고 연출한 거죠? 제 목소리가 격앙돼 있었나 봐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거든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박선우 박사님이라고 소개받은 분이 차분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타나카 과장님, 증명해 드릴까요? 3일만 시간을 주신다면 야생 개체라는 걸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상한 확신이 있었어요. 마치 무슨 비밀을 알고 있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히로시야, 수달을 되돌려 놓지 못해서 미안하다. 40년 전 일본 마지막 야생 수달을 연구하던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남긴 말씀이었죠. 병상에서 제 손을 꽉 잡고 하신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 유언 때문에 저는 공학도에서 환경성 공무원으로 진로를 바꿨고 평생을 수달 복원에 매달렸습니다.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수십억 엔을 쏟아붓고도 한 마리도 살려내지 못했거든요. 첨단 기술로 서식지를 만들고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았지만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인공사육은 성공했지만 야생에서는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고 있다고요? 도심 한복판에서 말이에요. 제가 서울에 온 이유는 사실 따로 있었어요. 한국이 일본에 수달 2마리를 기증하겠다고 제안했을 때 일본 언론은 굴욕적인 동정이라며 난리가 났거든요. 수달도 제대로 못 키우는 일본에게 한국이 시혜를 베푼다는 식으로 보도했죠. 상사는 저를 불러서 조용히 말했어요. 타나카, 체면상 거절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야. 가서 조용히 거절 사유를 찾아와.
또 실패할 게 뻔한데 받을 이유가 있나? 환경성 내부도 회의적이었어요. 동료들은 이번엔 정말 망신당하겠다며 고개를 저었죠. 그런데 지금 제 눈앞의 현실은 모든 걸 뒤바꿔 놓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수달 한 마리가 물고기를 잡아 올리며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저를 한번 바라본 뒤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마치 이곳이 자신의 집인 것처럼 수십 년 전부터 여기서 살아온 것처럼 말이에요. 과연 3일 후 저는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진실을 마주했을 때 제가 견딜 수 있을까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도쿄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어요. 상사인 와타나베 부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웠죠. 노트북을 열어 일본 뉴스 사이트들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메인 화면을 장식한 헤드라인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일본, 한국에 또 굴욕당하나 수달도 못 키우는 일본의 시에 베푸는 한국 환경 후진국 일본의 민낯. 댓글들은 더 심했어요. 부끄럽다 차라리 거절하자 한국 따위에게 도움받을 이유 없다는 내용들이 수천 개씩 달려 있었거든요. 심지어 제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굴복한 관료라는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었어요. 와타나베 부장은 상황을 명확히 정리해줬어요. 환경 대신이 직접 나서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는 것이었죠. 관료 사회에서 이런 표현은 거절을 의미했어요. 제 임무도 구체적으로 지시받았어요. 한국 측이 과장하거나 숨기고 있는 부분을 찾아내라는 것이었죠. 그럼 체면을 지키면서 거절할 명분이 생긴다는 계산이었어요. 통화를 끝내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4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첫 수달 복원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환경성 내부에서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했었죠. 두 번째, 세 번째 실패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오늘 청계천에서 본 그 수달의 모습은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그 자연스러운 움직임, 도심 속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당당함. 정말 야생 개체가 맞다면 일본의 모든 상식이 틀린 게 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박선우 박사님이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진지했죠. 3일간 함께 수달을 관찰할 건지 최종 확인을 원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도쿄에서는 빨리 돌아오라고 재촉하고 있었고 언론은 이미 저를 부정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 더 머물면 상황이 악화될 게 뻔했어요. 그런데 박 박사님의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궁금하지 않냐는 질문이었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평생 실패만 거듭해온 수달 복원에 대한 답이 여기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지의 유언도 떠올랐어요. 혹시 제가 지금까지 완전히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이번에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설령 그 진실이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해도 말이에요. 박 박사님과 약속을 했어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 정직하게 일본에 보고하겠다고 말이죠.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요. 그렇게 제 운명을 바꿀 3일간의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박 박사님이 준비한 일정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나 연구 자료가 아니라 새벽 5시부터 청계천변에서 대기하는 것이었거든요. 수달은 야행성이지만 새벽에도 활동해요. 박 박사님은 작은 망원경과 관찰 장비들을 준비하며 설명했어요. 저는 솔직히 회의적이었어요. 어제 본 건 우연히 나타난 개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30분도 지나지 않아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물가 근처 바위 틈에서 수달 한 마리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거든요. 주변을 살핀 후 물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저기 보세요. 박 박사님이 가리킨 곳을 보니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어미 수달 뒤로 새끼 2마리가 따라 나온 거예요. 새끼들은 어미를 따라 물가에서 장난치듯 놀고 있었어요. 번식에 성공했다는 뜻이었어요. 단순히 생존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였죠. 일본에서 40년간 시도했던 모든 복원 프로젝트를 떠올렸어요.
인공 서식지를 만들고 최첨단 시설을 갖춰도 번식까지는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는 자연스럽게 새끼를 키우고 있었어요. 오전 7시쯤 되자 출근하는 시민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긴장했어요. 사람들이 나타나면 수달들이 숨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수달들은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민들이 수달을 보고도 자연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며 조용히 지나갔어요. 마치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같았죠.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오후에 일어났어요. 출근길 시민들이 수달 가족을 발견하고는 자연스럽게 다른 길로 우회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누군가가 큰 소리로 떠들면 다른 사람이 조용히 손가락을 입에 대며 제지했어요. 물가 근처 벤치에는 작은 손글씨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수달이 있으니 조용히 지나가세요. 정부에서 만든 공식 안내판이 아니라 누군가 개인이 직접 써서 붙인 거였어요. 글씨체가 어린아이 것 같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지나가던 한 시민이 바닥에 떨어진 플라스틱 병을 조용히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수달들이 놀랄까봐 발소리도 최대한 죽이면서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저게 바로 우리 동네에 사는 수달이야. 조용히 봐야 해. 저는 망원경을 내려놓고 그 광경을 너클 잃고 바라봤어요. 이건 단순한 야생동물 보호가 아니었어요. 시민들이 스스로 수달들의 삶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에서는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도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어요. 관리는 전문가들의 몫이고 시민들은 구경만 하는 구조였죠.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시민이 자발적인 보호자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야생동물 보호는 고도의 기술과 전문 시설이 필요하다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청계천에서는 시민들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보호 장치였어요. 박 박사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믿으시겠어요? 이들은 정말 야생에서 태어나고 자란 개체들입니다. 챕터 4 도쿄의 배신자.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저는 휴대폰에 쌓인 20여 개의 부재중 전화를 확인했어요. 모두 도쿄에서 온 것들이었죠. 가장 먼저 일본 뉴스를 확인해 봤는데 제 예상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했어요. 메인 뉴스에서 제 이름이 직접 언급되고 있었거든요. 타나카 과장, 한국 측 주장에 동조하나 일본 관료의 굴욕적. 서울 행보 같은 헤드라인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청계천에서 수달을 관찰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일본 언론에 전해졌다는 사실이었어요. 누군가 제 모습을 찍어서 SNS에 올렸고 그게 일본까지 퍼진 거였어요. 댓글들은 더욱 거셨어요. 국가 체면을 생각하지 않는 공무원 한국에 세뇌당한 것 같다. 즉시 소환해서 문책해야 한다 같은 내용들이 수천 개씩 달려 있었어요. 환경성 동료들로부터 온 메시지들도 비슷했어요. 타나카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돌아와서 해명해 이러다 부서 전체가 욕먹겠다 같은 내용들이었죠. 가장 심각한 건 와타나베 부장의 연락이었어요. 목소리부터 다급했거든요. 타나카 지금 당장 귀국 준비해. 내일 오전 비행기로 돌아와. 상황을 설명해 보려 했지만 부장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환경 대신이 직접 문의했다는 거였어요. 왜 담당 과장이 한국 측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는 질이었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겠나? 야당에서 국정감사 소환까지 얘기하고 있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은 안 돼.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었어요. 한국의 수달 복원이 성공한 이유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을 발견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제가 여기서 더 머물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고 부서 전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었어요. 환경성 선배인 사토 과장으로부터도 연락이 왔어요. 타나카 정신 차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배신자로 보일 뿐이야. 국가 간 감정 문제가 얽혀 있는 사안이라고. 동기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어요. 설마 정말 한국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40년간 우리가 못한 일을 저들이 했다는 게 말이 되나? 그 같은 메시지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오늘 본 청계천의 수달들, 시민들의 자발적인 보호의식, 그리고 번식까지 성공한 야생 개체들. 이 모든 게 거짓일 리는 없었어요. 그런데 일본으로 돌아가서 한국이 성공했다고 보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론은 저를 매국노라고 비난할 거고 정치권에서는 정부 무능론의 빌미로 삼을 거였어요. 반대로 여기서 도망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유언도 떠올랐거든요. 혹시 제가 지금 진짜 답을 찾을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요? 밤늦게 박 박사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내일도 계속 관찰하실 건가요? 더 중요한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붙잡고 한참 고민했어요. 안전한 선택은 분명했어요. 지금 당장 돌아가서 한국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하는 거였죠. 하지만 과학자의 양심이 저를 붙잡았어요. 진실을 외면하고 도망치는 건 아버지가 평생 걸었던 길에 대한 배신이기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도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박 박사님에게 연락해서 계속 남겠다는 의사를 전했어요. 그가 저를 데려간 곳은 청계천 박물관이었어요. 지하철역에서 나와 박물관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주변 상가들이 모두 새 것 같았거든요. 박물관 입구에서 박 박사님이 설명했어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고 말이죠. 콘크리트 고가도로 아래 빽빽하게 들어선 상가들, 좁은 골목길, 그리고 그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던 수만 명의 상인들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전시실에 들어서자 저는 숨이 막혔어요. 벽면 가득 붙어 있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비좁한 공간에서 장사하는 상인들, 그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로 흐르는 더러운 물. 5,000번의 만남이라는 제목의 전시 코너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두꺼운 파일들과 회의록, 상인들과의 면담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박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어요. 서울시는 공권력으로 강제 철거를 하는 대신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을 택했다는 거였어요. 상인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설득하는 일이었죠. 3년에 걸쳐 진행된 그 과정의 기록들을 보니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상인들을 위한 새로운 상가 건설 계획, 기존과 동일한 임대료 보장, 이주 과정에서의 생계 지원, 심지어 개별 상인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까지. 일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법적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고 강제 철거를 했을 거예요. 1년이면 끝날 일을 3년에 걸쳐 진행한다는 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러운 선택이었을 거거든요. 전시실의 마지막 섹션에는 당시 상인들이 남긴 편지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반발과 불신이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신뢰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한 상인의 편지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엔 또 우리를 속이려는 줄 알았는데 정말로 약속을 지키더라. 새 상가도 좋고 장사도 잘 된다. 무엇보다 우리를 사람 취급해줘서 고맙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청계천 복원이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이건 도시를 바꾸는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내는 거대한 사회적 치유 과정이었던 거죠. 일본의 환경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접근법이 달랐어요. 저희는 항상 기술적 해결책을 먼저 생각했거든요. 최신 정화시설, 첨단 모니터링 시스템, 과학적 데이터 분석. 하지만 정작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마음은 얻지 못했어요. 박 박사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자연이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자연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어제 본 시민들의 자발적인 수달 보호 행동,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관찰, 조용히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들. 그 모든 게 20년 전 5,000번의 설득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서울시는 단순히 하천을 복원한 게 아니라 시민들과 자연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철학을 심어준 거였어요. 그래서 수달들이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고 시민들도 그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였죠. 40년간 일본이 실패한 이유가 명확해졌어요. 저희는 처음부터 틀린 길을 걸어왔던 거예요. 기술만으로는 진짜 자연을 되살릴 수 없었던 거죠.
청계천 박물관을 나온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박 박사님으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청계천 복원을 실제로 주도했던 원로 연구진들과 만날 기회를 주겠다는 거였어요. 이분들은 20년 전 그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한 분들입니다. 진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비공식 만남이어야 한다는 거였죠. 공식적으로는 한일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폭풍 같은 연락들을 받았어요. 와타나베 부장은 이번에는 아예 화를 내고 있었어요. 타나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환경 대신이 직접 나에게 전화했어. 당장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돌아오라는 명령이야. 상황이 더 심각해진 이유가 있었어요. 일본 야당에서 정부 관료의 독단적 행동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국정감사에서 제가 소환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었죠. 환경성 내부도 발칵 뒤집혔다고 했어요. 동료들은 저 때문에 부서 전체가 문제가 될까봐 걱정하고 있었고, 상급자들은 저를 즉시 소환해서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더 심각한 건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저를 한국의 세뇌된 관료 국익을 저버린 공무원으로 몰아가기 시작했거든요. 제 사진까지 계속 방송에 나오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었어요. 일본 시민들의 반응도 거셌어요. SNS에는 타나카를 즉시 해임하라, 이런 공무원에게 세금을 주는 게 아깝다 같은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리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막다른 길에 서 있었어요. 여기서 더 버티면 제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거든요. 20년간 쌓아온 공무원 경력도, 동료들과의 관계도, 사회적 신뢰도,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난 이틀간 본 것들을 생각하면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청계천의 수달들, 5,000번의 설득으로 만들어진 시민의식,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유언. 수달을 되돌려놓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그 말씀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제가 지금 아버지가 꿈꿨던 진짜 해답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40년간 일본이 실패한 이유와 한국이 성공한 비밀을 알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건 아닐까요? 밤늦게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모든 걸 잃을 각오를 하고라도 끝까지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내일 아침 원로 연구진들과의 만남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어요. 박 박사님에게 연락해서 만남을 진행하겠다고 전했어요. 동시에 와타나베 부장에게는 하루만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물론 거절당했지만요. 타나카, 정말 미쳤구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나? 국가 전체의 체면이 걸린 문제야. 저는 한 가지만 답했어요. 과학자로서 진실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말이에요. 설령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직하게 보고하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 만날 그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일본으로 돌아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내일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 말이에요. 좋든 나쁘든 말이죠. 새벽 4시, 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어요. 휴대폰 배경화면에 있는 그 사진 속에서 아버지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계셨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박 박사님과 함께 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카페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청계천 복원을 실제로 주도했던 세 분의 원로 연구진을 만날 예정이었거든요. 카페에 도착하자 70대로 보이는 세 분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김 교수님, 이 박사님, 그리고 당시 서울시에서 근무했던 정 실장님이었어요. 이분들의 얼굴에는 20년간 쌓인 경험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김 교수님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일본이 40년간 실패한 이유를 아느냐는 질문이었죠.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기술적 한계라고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그러자 이 박사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기술은 오히려 일본이 더 앞서 있었다는 거였어요. 정밀한 수질 관리 시스템, 첨단 모니터링 장비, 과학적 데이터 분석 능력. 모든 면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우수했다고 인정하셨어요. 그럼 차이는 뭐였습니까? 정 실장님의 답변이 제 세계관을 흔들어 놓았어요. 일본은 자연을 정복하려 했고 한국은 자연과 화해하려 했다는 거였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어요.
일본의 보건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기존 도시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자연만 끼워 맞추려 했다는 거였어요. 마치 자연을 도시에 맞춰 조정하려는 접근법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도시 전체를 자연 중심으로 재설계했다는 거였어요. 5,000번의 상인 설득도 시민 참여형 계획도 모든 게 자연이 주인이 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김 교수님이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청계천 복원 초기에 일본의 여러 전문가들이 자문을 요청했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대부분 비효율적이다, 너무 이상적이다라며 한국의 접근법을 비판했다고 하셨어요. 특히 5,000번의 상인 설득에 대해서는 시간과 예산 낭비라고 혹평했다는 거였어요. 강제 철거 후 보상금 지급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고 하셨죠.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일본 방식대로 했다면 시민들의 반발만 키웠을 거고 자연 복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질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였어요. 이 박사님이 핵심을 짚어주셨어요. 환경 복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였어요.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도 시민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실패한다는 거죠. 그 순간 저는 아버지의 유언을 새롭게 해석하게 되었어요. 수다를 되돌려 놓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에 진짜 의미가 보였거든요. 아버지는 단순히 수달 개체 복원에 실패한 걸 후회한 게 아니었어요. 수달과 인간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지 못한 걸 안타까워하신 거였어요. 기술적 해결책에만 매달리고 정작 중요한 철학을 놓쳤던 거죠. 정 실장님의 마지막 말씀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경쟁에서 협력으로, 정복에서 공존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진짜 자연 복원은 불가능하다는 거였어요. 일본은 항상 다른 나라와 경쟁하려 했어요. 우리가 더 앞선 기술을 개발하겠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겠다 같은 식으로요. 하지만 자연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파트너였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진실을 알리겠다고 말이에요. 설령 제가 비난받고 직장을 잃는다 해도 아버지 세대가 놓친 철학을 다음 세대에게는 전해주고 싶었어요. 세 분의 원로 연구진들은 제 결심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변화는 쉽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포기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40년간의 실패 원인을 알게 되었고 성공을 위한 새로운 길도 보였거든요.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니 상황은 녹록지 않았어요. 챕터 8 되살아난 약속. 서울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일본 언론의 헤드라인들이 더욱 거세졌더군요. 타나카 한국 세뇌 완료 매국 관료의 추악한 실체 같은 기사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출발할 때부터 일본 기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질문들이 쏟아졌죠. 한국 측 주장을 믿느냐, 일본 정부를 배신한 기분이 어떠냐, 즉시 사퇴할 의향은 없느냐 같은 것들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 공식 보고도 하기 전에 언론에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환경성으로 직행했어요. 와타나베 부장실에는 이미 간부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환경 대신도 직접 참석해 있었어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죠. 대신은 차갑게 말했어요. 국민들이 제 행동에 대해 강한 불신을 표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침착하게 3일간의 경험을 보고하기 시작했어요. 청계천의 수달들이 진짜 야생 개체라는 것, 번식까지 성공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과 완벽하게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말이에요.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싸늘했어요. 간부들은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 측에 속았다며 비판했어요. 그때 저는 원로 연구진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꺼냈어요. 일본이 40년간 실패한 이유, 기술이 아니라 철학의 문제였다는 것,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들을 말이에요. 환경 대신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일본의 정책이 모두 틀렸다는 말이냐고요. 저는 용기를 내어 답했어요. 틀린 게 아니라 부족했다고 말이에요. 기술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부분에서 놓친 게 있었다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 제안을 했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단순한 수달 기증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자는 거였어요. 며칠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환경 대신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청계천을 시찰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완전히 다른 입장을 발표했어요. 일본은 한국의 선진적 환경 정책을 배워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 언론도 돌변했어요. 일본 환경 선진국 한국에서 배운다 타나카 과장, 새로운 가능성 제시 같은 긍정적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부는 한국과 전면적인 환경 협력 협정을 체결했어요. 수달 기증은 그 첫 번째 상징적 사업이 되었고요. 6개월 후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한국에서 온 수달 2마리가 도쿄의 다마동물원에 도착한 거예요. 30년 만에 일본 땅을 밟은 수달들이었죠. 개원식에서 저는 아버지 영정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박 박사님도 참석해 주셨고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와 환영했어요. 수달들이 새 집에서 처음으로 물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관중들의 박수가 터져나왔고 아이들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40년 전 아버지의 유언, 수달을 되돌려놓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그 말씀에 드디어 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 이제 새로운 방법을 배웠어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정복이 아니라 공존으로 가는 길을요. 늦었지만 새로운 약속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은 변하고 있어요. 한국의 청계천 모델을 도입한 새로운 환경 정책들이 시작되었고 시민 참여형 보건 프로젝트들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있어요.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파트너로 보기 시작한 거죠. 아이들은 수달을 보며 꿈을 키우고 어른들은 환경을 지키는 일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요. 한 명의 일본 공무원이 조작을 폭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무릎을 꿇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한 대한민국의 철학이 전 세계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어요. 이런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감동후라이였습니다.